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편견이 많은 세대 중 하나가 MZ세대이지 않나 싶은데요. 각종 언론에서도 MZ는 이렇다 저렇다 등 MZ세대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MZ세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까지 생기는 수준이죠. 언론과 기자들은 MZ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애용하는데 그렇다면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뉴스는 어떤 걸까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는 편견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일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시간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유사 매체들이 써놓은 각종 건강 상식들을 다룬 기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근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건강을 챙기려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등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정보가 모두 사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팩트체크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현모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 지난 시간에 MZ세대의 뉴스 이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지는 맥락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MZ세대들이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는 거는 조사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죠. 네, 일반적으로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뉴스를 잘 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년 수행하는 언론 수용자 조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은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62.4%가 숏폼을 이용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숏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대략 20%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보더라도 조사 대상국 전체 시장을 놓고 볼 때 18세에서 24세의 한 44%가량이 틱톡을 이용하고 있으며 틱톡에서 뉴스를 보는 비율도 대략 2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언론 수용자 조사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보면 TV, 신문, 라디오 가리지 않고 뉴스 이용률이 대부분 다 줄었습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률도 조사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감소된 면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털 사이트 뉴스 이용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이제 70% 이하를 기록했는데요. 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이 전년 대비 대략 10% 가까이 하락한 것은 주목할 만한데요. 여기서도 20대의 뉴스 외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대의 포털 뉴스 이용률은 2021년 95% 정도였는데 2023년 조사에서는 82% 정도로 대략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뉴스 회피 현상이 더 심해져서인지 아니면 최근 증가한 쇼폼을 통한 뉴스 소비 등 다른 방식의 소비가 증가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용률 하락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지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20대의 포털 뉴스 이용률이 다시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점인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이 뉴스를 보지 않을까? 이게 뉴스 회피 형상인지 아니면은 숏폼 등 다른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뉴스 이용률이 좀 떨어진 건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숏폼 형태의 뉴스가 요즘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뉴스 플랫폼이 다양해진 점도 영향을 크게 미친 걸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뉴스 일반에 대한 신뢰 하락도 영향이 있겠고, 이제 뉴스를 종이나 온라인 신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을 통해 접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편 이제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뉴스를 자주 또는 가끔 회피한다고 응답한 뉴스 소비자의 비율이 조사 대상국 평균으로 볼 때 36%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뉴스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뉴스 회피자들은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문제나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종의 솔루션 기반의 저널리즘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 네. 매일의 주요 뉴스에는 관심이 적다고 답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뉴스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갈등만을 부각하는 것에 사람들이 일종의 실증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교수님 뉴스의 틱톡화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틱톡, 쇼츠, 릴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보는 정보나 뉴스들은 좋아요 수나 조회수, 댓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반응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반응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M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트렌드에 더 민감하다고 하죠. 자연스럽게 MZ세대가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은 컨텐츠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은 컨텐츠가 알고리즘에 의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피드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이제 물론 뉴스 이용자 스스로 조회수나 좋아요 수 등이 많은 컨텐츠를 의도적으로 소비하려는 경향도 강하고요. 지난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흥미와 자극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되는 숏폼 뉴스는 중요한 뉴스 주제들마저 일종의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사회적 담론 형성 등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널리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뉴스의 틱톡화로 우려되는 부분들 몇 가지들을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의 역할, 또 책임도 막중해 보입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안들 혹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는 무엇보다 사실 검증과 확인을 통한 진실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처럼 소위 가짜 뉴스가 많이 생산 및 유통되고 또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이 어려워지는 시기에는 신뢰받는 언론사의 존재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언론사들은 숏폼 뉴스를 제작할 때 사실화와 검증을 거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고 이를 본 이용자가 더 자세한 뉴스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의 컨설팅 조직인 FT 스트래티지와 노스웨스턴 대학의 나이트 랩이 공동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Z세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뉴스 경험 중 하나는 바로 신뢰하는 소스로부터의 뉴스입니다. 이들은 보도하는 주제와 관련된 실제 경험이 있고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저널리스트를 선호하고 언론사가 실수했을 때 이를 솔직히 알리고 비판에 대응하며 네. 보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투명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신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NS나 플랫폼 등에 익숙한 MZ세대에게는 이 뉴스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뉴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이전보다 많아졌고 다양해졌습니다. 네. 결국 전통적인 플랫폼이 신뢰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플랫폼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전통적인 플랫폼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이 신문 아니면 인터넷 신문, 그다음에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등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MZ 세대가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혹은 틱톡 등을 통해 가공된 뉴스를 접하더라도 더 자세한 뉴스, 그리고 쇼폼 뉴스의 바탕이 된 뉴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Z세대가 원하는 뉴스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뉴스, 보도 이런 단어들을 보면 저도 어떤 무게감이나 책임감이 느껴져요. 교수님도 아마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교수님, 뉴스라는 이름이 지켜야 할 가치 꼽으신다면 어떤 것 꼽으시겠어요? 뉴스가 지켜야 할 가치 중 몇 가지를 꼽자면 앞서도 말씀드린 사실 확인과 검증, 그리고 책임성이 있습니다. 네. 먼저 뉴스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진실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원하며 이는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엄격하게 거친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 이용자들이 언론에 기대하는 것은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시사 유튜버들도 책임감 있게 영상을 제작하여야 하겠지만 저희가 언론에 기대하는 책임감은 그 무게가 다르죠. 저희가 언론에 기대하는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보도에 대해 투명하게 책임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뉴스 이용자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조사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책임성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실 확인과 검증, 그리고 책임성은 뉴스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윤모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을까요? 이번 주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간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새로운 진행자로 배승희 변호사가 오며 프로그램명도 뉴스킹 배승희입니다로 바뀌었는데요. 이후 5월 1일 본개편을 맞아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로 다시 프로그램명을 변경했습니다. 예. 제가 모니터링한 기간은 이런 과도기를 거치고 있던 시기이니만큼 이전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위주로 짚고자 합니다. 네, 진행자가 바뀌고 개편을 맞아서 프로그램명도 달라졌죠. 자, 그럼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졌습니까?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는 신나고 즐겁고 활기차고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기존의 박지훈 변호사의 시니컬한 비평보다 명쾌한 팩트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변화로 일부 첫 코너 킹스맨을 김영민 아나운서가 패널로 나오는 영민한 뉴스로 변경한 것인데요. 예. YTN 청취자라면 아시다시피 이 코너는 이슈앤피플의 영민한 뉴스아가 시간대를 달리 편성된 것입니다. 4월 1일을 전후로 두 프로그램의 코너와 패널이 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슈앤피플에서 이승훈 앵커와 김영민 아나운서의 티격태격하는 티키타카가 재미를 줬다면 네. 뉴스파이팅에서는 덕담을 나누며 보다 훈훈한 분위기도 케미가 잘 맞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코너에서는 김영민 아나운서가 아니라 NJ 뉴스자키로 소개하는데요. 배승희 진행자의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잘 반영된 코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코너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매일 정계 화제의 인사들과 인터뷰하는 이슈 인터뷰 코너는 유지됐지만 요일 코너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여론뚱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네. 기존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 패널로 나왔고 이후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이 합류해 3명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숫자 이면에 숨은 민심을 풀어냈습니다. 이 코너가 4월부터는 기존의 배종찬 소장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새롭게 패널로 합류해 여론뚱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여의도 레이더로 코너명을 변경했습니다. 예. 코너명이 바뀐 것처럼 내용 역시 여론조사 소개는 한두 개 정도에 그치고 일반적인 대담 코너와 비슷하게 흐름을 전망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코너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매주 하는 말은 여론조사는 결과가 아니라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흐름이 시사하는 것은 소통이라는 메시지다였는데요. 그 메시지의 바탕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 소개가 줄어들어 패널의 전문성이 잘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예. 반면 금요일 코너 정치 비하인드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특별 코너 총선 길라잡이의 금요일 패널 서정욱 변호사에 박원석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이 합류하며 총선 이후부터 코너명을 바꾸고 진행하는 코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총선 길라잡이에서의 서정욱 패널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2월에 길라잡이라는 코너명과는 달리 지나치게 한쪽 길만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총선 이슈 전반을 다루는 반독 패널보다는 한쪽 진영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서의 출연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방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자주 드러내기도 했고 기존 진행자 역시 서 변호사를 용화대, 윤심을 전달하는 대변자라고 소개하는 등 의견이 한쪽이 치우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 싶은데요. 지난 4월 19일부터 박원석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이 합류하며 다소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한 듯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역시 지난 3일 방송에서 이태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여야 협치의 모험으로 꼽는 등 기존의 거친 발언보다 한층 정제된 표현들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새 단장을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YTN 라디오의 옴부즈맨으로서 응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처럼 뉴스파이팅은 새로운 진행자와 코너 및 출연진 조정을 통해 패널들끼리 연성이 높아진 일도 종종 벌어졌던 기존의 치열한 정치 비평에서 벗어나 출근길 청취자들에게 정치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진행자의 균형 있으면서도 날카로운 멘트가 더해져 대표적인 여성 시사 진행 프로그램 하나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봅니다. 네, 따뜻한 덕담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팩트체커 모셨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저희 팩트체크 코너 새로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각오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근거 있는 팩트체크,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확실한 근거로 가늠해드리는 그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거 있는 팩트체크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신뢰감이 확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그런데 이 건강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잘못 알려진 건강 정보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 먼저 알아볼까요? 음식궁합과 상극인데요.
건강 매체와 블로그는 물론이고 아침 저녁 방송 프로그램에도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음식 궁합과 상극인데요. 네. 무슨 음식은 뭐랑 같이 먹어야 효능이 배로 좋다. 또는 뭐 어떤 음식은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탈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궁합이 좋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우리 몸에 좋고 반대로 상극인 음식은 꼭 따로 먹으라고 하던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의 정보들은 대체로 특정 음식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다른 음식 속의 어떤 성분과 만나면 뭐 효능을 갖는 성분이 파괴된다. 뭐 이런 맥락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음식의 효능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의 효능이라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무슨 병이 예방되고 어떤 질환이 낫게 되고 통증이 가라앉고 이거 아침 프로그램 단골 소재기도 한데 맞습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주름 예방하고 잡티 없게 피부에 좋은 5월 제철 음식 5가지. 가을 제철 과일 알고 먹어야 보약. 절대 무와 먹지 마세요. 무와 상극인 음식. 당면이 건강에 최악인 이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다 기사 제목입니다. 예. 음식을 다루고 있는 건강 정보인데요. 무언가를 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고 무엇과 무엇을 함께 먹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전부 다 쓸모없는 정보입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정보들인데 네. 이게 다 허위 정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의 정보는 대부분 미디어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내용하고 제목을 다루고 있는데요. 불안감 또는 공포를 유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건강 정보를 맹신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네,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 관련 허위 정보의 유형을 좀 나눠보면요. 특정 음식의 효능을 과장하는 것과 특정 음식 또는 조리법의 부작용을 과장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간의 상극과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고요. 먼저 살펴볼 건 특정 음식의 효능을 과장하는 겁니다. 예. 주름 예방하고 잡티 없게 피부에 좋은 5월 제철 음식 5가지. 지난 7일 발행이 됐습니다. 마늘종, 미더덕, 아스파라거스, 오이, 토마토 이렇게 5가지를 꼽습니다.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녹황색 채소인 마늘종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들어와 비타민 A로 전환돼 눈과 피부, 점막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피부 방어력을 높여 손상을 예방하며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 또한 마늘종에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가 있다. 알리신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 수족냉증 치유에 좋다. 마늘종을 데치면 알리신 흡수율이 45% 높아진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늘종에 들어있는 성분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긴데요. 이게 사실과 다른다는 겁니까? 얼마나가 빠졌습니다. 약을 드실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의약품 주의사항은 성분 함량, 효능 효과, 작용 기전, 용법 용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무슨 증상을 개선하는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그리고 그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원리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얼마만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건강 매체들이 전하는 정보는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눈이 뻑뻑하고 피부도 건조한 것 같고 뭐 증상이 이래요. 근데 마늘종이 좋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마늘종을 사다가 볶아 먹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눈과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마늘종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일일 비타민 A 권장량을 채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19세부터 49세 남자 성인 기준 일일 비타민 A 권장 섭취량은 800 마이크로그램 RAE인데요. 이 RAE는 레티놀 활성 당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식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비율이 12대 1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마늘종에서 9,600 마이크로그램의 베타카로틴을 섭취를 하면 일일 비타민 A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마늘종 100g당 베타카로틴 함유량은 281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네.
이걸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3,416g의 마늘종을 먹어야 비타민 A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3.4kg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마늘종 3.4kg 그걸 매일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하루에 마늘종 3.4kg을 먹어야지만 비타민 A 1일 섭취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건데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였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비타민 A 1일 섭취 권장량을 채운다고 해도 그게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직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에는 유효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을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 때는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농축하는 과정을 거치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음식에 건강에 좋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농도로, 특히 소량으로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네. 음식에 몸에 좋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과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은 특정 성분 때문에 효능을 나타낸다. 이 얘기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몸에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네요. 마늘종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이게 몸에 좋긴 하나 정말 내 어떤 효능을 직접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을 먹어야지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음식점에 가면 벽에 현수막으로 종종 붙어 있잖아요.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어디에 좋다. 특정 음식의 효능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겠네요. 엄밀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음식점에 가면 이게 약국인지 음식점인지 모를 정도로 효능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콩나물 국밥집에 가면 콩나물의 효능을 강조하고 명태 코다리찜 가게에 가면 코다리의 효능을 강조합니다. 인터넷에도 음식 이름만 검색창에 넣어보면 자동 완성으로 음식 이름 땡땡 나오고 땡땡의 효능 이런 식으로 자동 검색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식재료가 가진 성분을 이미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음식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약처럼 우리 몸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약성이 강한 재료는 식약처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저는 종종 이 목에 좋은 음식 검색해서 생강이나 도라지를 자주 먹곤 하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서 먹는 게 훨씬 좋겠네요.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죠. 네. 그럼 이번에는 특정 음식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유형들을 짚어볼게요. 어떤 게 있습니까? 감자, 싹만 도려내면 괜찮다 이런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나중을 위해 남겨둔 감자에 싹이 나 있는 걸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싹이 난 것만 빼면 멀쩡한 감자처럼 보일 때 그 부위만 제거하고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감자는 싹이 났다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그 이유로는 싹이 난 감자는 더는 식재료가 아니라 솔라닌이라는 독이 든 섭취 불가 독성 물질이다. 감자에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독성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독성 화합물의 주성분이 솔라닌이다.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며 생기는 솔라닌은 특히 싹에 많이 들어있다. 솔라닌은 30mg만 먹어도 복통,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 등의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감자에 싹이 났을 때는 그 싹이 난 부분만 도려내고 먹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잘못된 정보인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싹 난 부분만 도려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식품안전당국은 감자에 싹이 났다면 싹 부분과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을 충분히 깊게 도려내고 섭취하라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네. 싹이 난 감자는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감자 싹에는 100g당 80 내지 100mg의 솔라닌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자 싹으로 솔라닌 30mg을 섭취하게 되는 양은 감자 싹을 30g 내지는 37.5g 정도를 한꺼번에 먹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감자 싹 30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밥 한 공기 분량의 쌀이 100g입니다. 감자를 싹으로만 밥 공기의 3분의 1 정도 이런 양을 먹어야 된다는데 이 싹으로 감자 싹을 밥 3분의 1공기 가능할까요?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네.
감자를 정말 좋아하고 즐겨 먹는 1인으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감자의 싹과 초록색으로 변하는 부분은 말끔히 도려내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싹이 난 감자는 섭취 불가의 독성 물질음으로 버려야 한다라는 거는 과장된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음식 상극, 이 내용도 볼까요? 먼저 상극의 정의부터 알아보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두 사물이 서로 맞서거나 해를 끼쳐 어울리지 아니함 또는 그런 사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무와 먹지 마세요. 무와 상극인 음식,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무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유 및 유제품, 두부, 해산물, 소금이 많이 첨가된 음식,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이 뭐가 떠오르시나요? 두부, 해산물, 또 무가 들어가고 짭짤하게 소금 간을 한 음식이라면은 해물탕이요? 그렇습니다. 무와 이런 음식들이 상극이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해물탕, 매운탕, 다 무를 넣고 끓이잖아요. 이런 음식들은 진작에 없어졌겠죠. 문제의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지만 무와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부에 함유된 단백질과 무의 섬유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두 음식의 섭취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갑각류 해산물과 무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갑각류에는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무와 함께 섭취 시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의 효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네. 당면이 건강에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당면인데요. 네. 이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제목은 당면이 건강에 최악인 이유인데요.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면요. 예. 한국 요리에서 당면은 빠질 수 없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찜닭이나 전골 요리에도 많이 쓰이며 김말이로도 요리해 먹습니다. 잡채로도 먹으며 만두의 속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당면이 건강에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당면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혈당 수치 상승, 영양가 부족, 체중 증가, 소화 문제, 이런 문제점들을 꼽고 있는데요. 혈당 수치 상승에 대해서는 당면은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로 고혈당 지수, GI라고 하죠. 고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서 섭취 후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특히 주의해야 할 문제이며 장기적으로는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네. 제가 농촌진흥청과 경희대 연구팀이 함께 펴낸 한국인 다소비 탄수화물 식품의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라는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당면은 혈당 지수 60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에 당면은 중혈당 지수에 속한다. 당면을 섭취할 때 여러 가지 고명과 함께 잡채로 만들어 먹으면 혈당 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잡채는 당면을 기름으로 볶아 열량이 높아지므로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과 다르네요. 예. 유사매체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건강 정보를 다루는 건강 매체들도 사실과 다른 건강 정보를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언론계가 척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에 찌들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건강 매체들도 조회수에 목을 맵니다. 시간을 두고 충실하게 취재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조회수를 노리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승부하는 좀 질 낮은 컨텐츠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낚시성 기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기자들에게 기사 생산량을 할당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기자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해당 언론사가 예전에 썼던 기사를 재탕, 삼탕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하고요. 네. 일부는 해외 건강 매체의 기사를 번역을 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원문을 옮겨오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이 건강 매체들이 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정부나 학계에서 건강 관련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심의하는 기능도 전혀 없고요. 우리 국민의 삶에 이 건강 정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건강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허위 정보들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공포를 유발하는 콘텐츠는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관계자분들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셔야 할 것도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여자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